305페이지 보시면은요. 주택과 그 부수 토지의 임대 용역에 대한 면세인데요. 이제 요 파트는 뭐냐면 원래 제일 좋다라기보다는 지금 이제 집 문제들이 많죠. 그래서 모든 집을 국가에서 관리해서 한 집씩 주는 것도 방법은 방법이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체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집을 짓는 경우들도 있죠. 예, 그 부분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밑에 박스 보시면 주택 면적이랑 사업용 건물 면적이라고 보이세요? 요 사업용 건물 면적이 상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얘기하는 거예요? 상가.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요즘 보면은 이런 곳들이 있죠. 1층은 상가고 2, 3층은 집이고 이렇게 짓는 집들도 요즘 종종 보입니다. 예, 이제 그런 집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가 면적보다 집을 더 많이 지으면 국가에서 혜택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이럴 경우에는 전부를 주택으로 봐요. 근데 이게 주택이냐 상가냐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주택은 면세고 상가는 과세예요. 네, 그러면 이게 면세로만 가도 실질적으로 10%만큼 아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 내가 임대 사업을 할 때 10%면은 혜택이 큰 겁니다. 왜냐면 내가 100만 원의 월세를 주는 거랑 세금 포함해서 110만 원에 주는 거랑은 차이가 분명히 나잖아요. 10만 원이란 차이가. 그러면 월세를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100이 좋아요, 110이 좋아요? 100이 좋죠. 맞죠? 그러면 내가 월세를 주기가 훨씬 더 어때요? 쉽겠죠. 그래서 세금이 붙냐 안 붙냐의 차이가 생각보다 큽니다. 왜냐면 10%가 작으면 작고 크면 큰 돈이잖아요. 그래서 10%를 붙일 거냐 말 거냐 이제 그런 혜택을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상가보다 집을 지을 때 상가보다 뭐를 더 많이 지어요? 집을 더 많이 지어. 그러면 국가에서 뭐 줄게? 혜택 줄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주택 면적보다 사업용 건물 면적이 크거나 같으면 이때는 주택만 주택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을 지을 때 상가를 더 많이 지었어.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좋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보는 거예요? 나쁘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만 주택으로 봅니다. 지금까지 2번 나왔어요. 요 파트도. 근데 왜 이런 거를 만들어 놨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국가가 모든 집을 다 지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집 짓는 분들한테 요 건물을 지어서 임대 사업을 할 거면 상가보다 집을 더 많이 지어. 왜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집이 많으면 집값은 어떻게 될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냐면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하면은 집이 남아 돌아. 그러면 집값은 뭐 할 거예요? 떨어질 거죠. 그래서 국가에서도 유도를 하는 거예요. 집을 더 많이 짓도록. 그래서 집을 더 많이 지으면은 혜택을 주는 거죠. 왜냐면 이러면 안 하잖아요. 국가에서 그냥 집 열심히 지으세요. 상가 짓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하잖아요. 네, 뭔가 돈으로 혜택을 주면은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덜 걷겠다. 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306페이지부터 306페이지는 봐야 되는구나. 306페이지 거기 가운데 보시면 표 있거든요. 요건 나중에 좀 제가 많이 적어 드릴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갈 겁니다. 우리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건물은 상가예요. 그 다음에 매매가 있고 임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중에 요런 집이 있어요. 어떤 집이 있냐면은 국민주택규모 초과랑 국민주택규모 이하. 요 국민주택이 24평형이에요. 몇 평형이요? 24평형. 그 다음에 80제곱미터 정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 평당 3.3 정도 잡잖아요. 그러면 24 곱하기 3.3 하면 79.2제곱미터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80제곱미터 되는 집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까지를 무슨 주택이라 그래요? 국민주택이라고 표현합니다. 법에서. 또 토지를 사고 파는 거는 면세예요. 뭐라고요? 면세. 근데 토지를 빌려주는 건 과세입니다.
요거는 외우셔야 될 거예요. 근데 요 밑에 거는 좀 설명드리면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건물 상가는 일반적으로 싸요, 비싸요? 비싸죠. 맞죠? 상가는 비싸요, 대부분 다. 그러니까 비싼 거 샀으니까 세금 낼 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국가에서는. 그래서 사는 것도 과세고 빌리는 것도 과세예요. 왜냐면 상가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돈이 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누가 봤을 때요? 국가에서 봤을 때. 왜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못하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돈 없어서.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아도 돈 없으면 사업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상가를 빌리네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돈이 있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법에서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 초과는 큰 집이란 얘기예요. 어떤 집이요? 큰 집. 그러면 큰 집을 샀단 얘기는 돈이 있다 없다? 있다. 돈 있으니까 뭐 냅시다? 세금 냅시다. 그 다음에 집을 빌린다는 얘기는 돈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뭐예요? 면세. 그 다음에 작은 집을 산다는 얘기는 돈이 많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적을 것이다. 그래서 면세. 작은 집을 빌린다는 얘기는 돈이 적을 것이다. 그래서 뭐요? 면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표가 요 얘기한 거예요. 근데 요거는 세무 때 좀 많이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거기 밑에 3번 보시면 306페이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 건설은 면세예요. 왜냐하면 국민주택은 말 그대로 누가 살았으면 하는 주택이에요. 국민이 살았으면 하는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영유아용 기저귀하고 분유도 면세예요. 그 다음에 307페이지 면세 포기. 우리 면세를 포기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면세 포기할 때는 그냥 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면세 포기 대상 잠깐 보시면 이제 영세율 적용될 때. 그래서 뭐 할 때요? 수출할 때. 근데 왜 이때는 포기가 가능하냐면 면세가 더 좋은 거예요? 영세가 더 좋은 거예요? 영세가 더 좋아요. 왜냐면 영세는 완전히 면제가 되니까. 예. 그래서 면세하던 사람이 수출을 하네. 그러면 면세를 포기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면세 포기하게 되면은 무슨 율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영세율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포기하시면 3년이에요. 여기 키포인트예요. 몇 년 동안 원상복귀가 안 돼요? 3년 동안.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면생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311페이지 보시면 과세표준 있거든요. 그 옆에다가 요거 좀 적어주세요. 제가 과세표준만 보면 적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뭘 적을 거냐면 과세표준 나오면은 매출, 공급가액. 그 다음에 공급가액의 뜻은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 대가의 뜻은 부가세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 붕괴할 때 아직 저희 붕괴는 안 했어요.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용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과세표준이라고 나오면 매출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이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공급가액이라고 나오면 부가세보다 별도다. 그 다음에 공부하실 때 공급대가라고 나오면 부가세 뭐요? 포함. 그 다음에 제가 요거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납부세액은 매출세액 마이너스 매입세액. 그 다음에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하고 매입세액은 부가세 무슨 금이요? 대급금이라고 하는데 저건 나중에 또 볼 겁니다. 그 다음에 교재 보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공급가액이라고 있어요. 무슨 가액이요?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공급 대가 있죠. 공급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뭐 된 금액이요? 포함된 금액. 그거 좀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실 게 313페이지. 그래서 313페이지 보시면은요.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위에 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이제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요.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은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 말고 곧 2번에 보시면 매출 환입 및 애놀이 매출 할인. 그래서 과세표준이라는 게 세금 내는 거예요. 뭐 내는 거라고요? 세금 내는 거. 우리 환입의 뜻이 뭐죠? 환입. 환입의 뜻은 반품이에요. 뭐라고요? 반품. 그 다음에 애누리는 깎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뭐 해주는 거라고요? 깎아주는 거. 근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라 그랬어요? 물건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걸 애누리라고 합니다. 할인도 깎아주는 거예요. 근데 깎아주는 건 똑같은데 뭐와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할인은 돈과 관련돼서 깎아주는 거예요. 뭐와 관련돼서 깎아준다고요? 돈.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지급 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돈을 이번 달에 받기로 했어요. 언제요? 이번 달에. 근데 상대방이 갑자기 이번 달에 돈이 없대. 3개월 후에 주겠대.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원래 늦게 주는 만큼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뭐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자. 근데 이거는 물건을 팔고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낼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인데 요거의 전제 조건은 간접이에요. 그래서 뭐냐면은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국고보조금이 뭐냐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돈을 뭐라 그래요? 국고보조금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공공보조금은 말 그대로 공공기관에서 이제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 보시면 교재 잠깐 보시면 직접 관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거냐면 만약에 우리 회사가 제조회사예요. 무슨 회사예요? 제조회사. 그래서 제조와 관련 없는 거를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은 과거에 실제 있었는데 프로그램 사는데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 당시에 이제 프로그램 만드는 회사 다녔었는데 결론은 다 사기꾼들만 있어요. 회사에서 어떻게 팔아먹냐면 그 당시에 50%를 지원해 줬거든요. 몇 프로 지원해 줬어요? 50%. 그러면 만약에 이 프로그램이 원래 2천만 원짜리잖아요. 얼마예요?
2천. 그러면 4천에 팔아먹어요. 그렇게 팔아먹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2천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팔아요? 4천에. 그러면은 2천만 원은 국가에서 지원 나오잖아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2천만 원을 준 것처럼 꾸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직접 받더라도 나중에 다시 돌려줘요. 왜냐면 그 회사한테 영업 직원이 가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공짜로 프로그램을 사실 수 있다고. 부가가치세만 내시면. 그래서 2천만 원짜리를 400만 원에 사고 막 그랬었죠, 과거에. 그러니까 세상에 사기꾼들은 뭐예요? 많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회사도 팔아야 되는데 2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이니까 2천만 원 내십시오. 그러면 안 사잖아요. 근데 2천만 원짜리 프로그램을 400에 살 수 있대. 그러면 솔깃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반가격도 아니니까. 그리고 예전에 국가에서 제조회사에다가 그 프로그램을 엄청나게 깔게끔 지원해 준 적이 있었어요, 한때. 예. 그리고 그때 프로그램 회사들이 많이 팔았죠. 저 다니던 곳들도 꽤 많이 팔았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거의 뻥튀기 해서 팔았어요, 2배 가격으로. 왜냐면 그래야 국가한테 제 가격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어쨌든 여기 간접입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게 요거는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우리나라는 도달주의예요. 무슨 주의요? 도달주의. 그래서 물건을 받아야 내가 산 건데 도달되기 전에 파손, 훼손 또는 멸실된 경우.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물건이 오다가 파손이나 훼손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 다음에 멸실이라는 건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파손이나 훼손되면은 이거 돌려보내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판 거 아니겠죠. 그 다음에 멸실됐으면, 없어졌으면은 이 물건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없어진 물건에 대해선 세금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맞죠?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용기회수 보증금.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요즘에 뭐 소주나 맥주병 있잖아요. 예, 과거에는 길거리 돌아다니면 볼 수 있었는데 요즘에 길거리 돌아다녀도 소주병, 맥주병 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그래서 내가 만약에 맥주를 파는 사람인데 1,500원에 팔았어. 근데 만약에 맥주가 100원을 돌려줘야 돼.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1,400원만 번 거예요. 왜냐면 100원은 보증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뭐 해야 되죠? 돌려줘야 되는 돈이죠. 예, 그래서 용기회수 보증금은 판 게 아니잖아요. 우리 보증금은 나중에 일반적으로 돌려주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매출이 아니다. 그 다음에 종업원 봉사료. 종업원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무슨 세요? 소득세. 그래서 종업원들은 소득세를 냅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쭉 넘어오셔서 거기 314페이지부터 어디까지냐? 318페이지까지는 안 볼 거예요. 왜냐면 이건 세무 때 나와요. 그래서 세무할 때 볼 겁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그래서 319페이지 보시면은요, 대손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무슨 세액공제요? 대손세액공제. 요거는 말뜻을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슨 뜻을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대손의 뜻이 뭐예요? 대손. 대손은 돈 못 받는 것을 대손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대손. 그 다음에 세액의 뜻은 세금이에요. 뭐라고요? 세금. 그 다음에 공제는
차감해주겠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못 받은 돈에 대한 세금은 뭐 해주겠다? 빼주겠다. 이거 당연한 말이잖아요. 돈 못 받았으면 세금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못 받은 세금 빼주겠다. 그걸 무슨 세액 공제라 그래요? 대손 세액 공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공급하는 사업자의 대손세액 보시면은요, 파산되거나 민사소송법에 의한 강제 집행되거나 사망하거나 그 다음에 회사가 없어지거나 상법상 소멸시효가 됐거나, 거기에 있는 소멸시효가 뭐냐면, 소멸시효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법정 기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에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몇 년 안에 해야 된다, 이런 걸 소멸시효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술값이 1년인가 그럴걸요, 소멸시효 기간이. 몇 년 도망 다니시면 돼요? 1년. 그 다음에 저거 있죠. 한참 유행이었었는데 갯돈 들고 도망가잖아요. 그게 5년으로 알고 있어요. 몇 년만 도망 다니면 돼요? 5년. 5년만 도망 다니면은 그 이후에 잡혀도 세금, 돈 안 줘도 돼요. 근데 이게 완성시키기가 되게 힘듭니다. 과거에 실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느 갯돈을 들고, 시장 갯돈이었어요. 꽤 많은 돈을 들고 도망가셨어요. 근데 어디로 도망가셨냐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도망가셨어요. 근데 왜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갔냐면, 아들이 유학 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거기로 도망갔다가 5년 후에 돌아오셨어요. 돌아오자마자 바로 잡혔습니다. 왜냐면 외국으로 나가는 순간 소멸시효 기간이 정지가 돼요. 그러니까 본인은 5년만 알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알려면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5년만 알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5년 있다 들어와야지. 그래서 5년 있다 들어왔다가 이제 공항에서 바로 잡혔죠. 왜냐면 소멸시효가 정지가 돼요. 외국으로 도망가시면. 도망가시려면 국내에서 몇 년을 도망 다녀야 돼요? 5년을. 근데 그거 되게 힘들어요, 완성시키기가. 맞잖아요. 5년 또 말이 5년이지 5년 동안에 내가 일반적인 사회활동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돈 들고 도망 다니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소멸시효 기간을 이제 법에서 정한 기간이라고 하고요. 6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시험 문제는 나오면 6번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요, 거기 6번에 보시면 수표나 어음이 부도 발생하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수표나 어음은 부도가 나면은 몇 개월이 지나야 돼요? 6개월이 지나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시기의 제한 보시면 거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10년. 몇 년이요? 10년. 그거 밑줄 좀 쳐주세요. 그래서 몇 년 안에만 받으시면 돼요? 10년 안에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20페이지 잠깐 펴주세요. 설명드릴 게 하나 있어서요. 거기 320페이지 보시면 대손세액은 대손금액 곱하기 10 나누기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10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대손금액이 공급 대가예요. 뭐라고요? 공급 대가. 제가 아까 공급 대가의 뜻이 뭐라 그랬죠?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10분의 10이라면 요게 부가가치세가 나와요. 무슨 세가 나온다고요? 부가세. 왜 이렇게 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공급가액에다가 부가세 더한 게 공급 대가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공급가액이 100이에요. 얼마예요? 100. 그럼 부가세는 얼마가 되죠? 10%니까
10이 되죠. 공급 대가는 얼마가 돼요? 110. 그래서 110의 의미가 부가가치세 뭐다? 포함이다. 그래서 여기 110분의 10이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가가치세 포함 중에서 10이 뭐란 얘기예요? 부가세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110분의 10이라고도 하고 11분의 1이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110분의 10이나 11분의 1이나 어때요? 똑같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론에서는 110으로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서 110분의 10, 110분의 100. 요거 나중에 또 설명드릴 겁니다. 요건 좀 알고 계시면 도움이 좀 되세요. 그 다음에 324페이지 324. 그래서 제일 처음에 보시면은 무슨 징수라고 있어요? 거래 징수. 그래서 거래 징수가 뭐냐면 거래라는 게 사고 파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사고 파는 거. 그 다음에 징수가 세금 징수예요. 무슨 징수요? 세금 징수. 그래서 거래 징수의 뜻은 거래가 있으면 세금을 뭐 한다? 주고 받는다. 그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거래 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뭐 내가 만약에 커피 전문점에 가서 커피를 샀어. 그러면 커피 받으면서 돈 주잖아요. 근데 그 돈 안에 세금이 들어가 있죠. 요걸 무슨 징수라 그래요? 거래 징수라고 해요. 그래서 거래하면서 세금을 주고받는다. 요거를 거래 징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 세금 계산서 있어요. 뭐 있어요? 세금 계산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세금 계산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거기 보시면 세금 내는 사람을 과세사업자라 그래요. 무슨 사업자요? 과세사업자. 그 다음에 세금을 면제받는 사업자를 면세사업자라 그래요. 무슨 사업자요? 면세사업자. 그 다음에 과세사업자는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몇 가지로 나누어져요? 두 가지. 그래서 뭐하고 뭐로 나누어지냐면 일반 과세자하고 간이 과세자. 그래서 간이 과세자는 외우셔야 돼요. 시험 볼 때까지. 그래서 뭐라고 외우셔야 되냐면은요. 개인만 가능.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인데 영수증은 4,800만원 미만인 사람만 발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그래서 거기 교재에 보시면은 세금계산서에 보시면 4,800만원 이상 8천만원 미만이라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영수증은 4,800만원 미만자만 발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면세사업자 뭐 발행할 수 있어요? 계산서. 근데 간이과세자는 얼마가 넘어야만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4,800만원 넘어야만 세금계산서 발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5페이지. 우리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행한다 그랬죠? 세금계산서는 공급할
공급하는 자가 발행해요. 누가 발행한다고요? 공급하는 자. 근데 이 공급하는 자가 몇 매를 발행하냐면은요, 두 매를 발행해요. 몇 매 발행한다고요? 두 매. 그래서 공급하는 자 거랑 공급받는 자 거. 이렇게 한 매 한 매씩 해서 몇 매를 발행해요? 두 매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나 하나 갖고 너 하나 갖고 이렇게 해서 이제 두 매를 발행을 합니다. 근데 이 두 매를 발행을 할 때 어떻게 발행을 하냐면은요, 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옛날 거를 종이 세금계산서라 그래요. 요즘 건 뭐라 그래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이게 참 보면 뭔가가 하나 새로운 게 나오면은 좀 변화가 생기기는 해요. 그래서 과거에 종이세금계산서 시절에는 우체국이 먹고 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종이세금계산서를 우편으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생기고 나서 우체국이 잘 안 된대요. 실제 거의 한 4, 50% 정도 줄었다라고 해요. 네. 왜냐면 그만큼 많이 보냈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 시대입니다. 이 전자세금계산서는 요분들은 무조건 발행해야 돼요. 법인하고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 원 이상인 자, 요 두 분들은 무조건 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자세금계산서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요.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게 중요해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전송이라는 걸 해야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전송. 근데 이 전송을 언제까지 하셔야 되냐면은요, 발급일 다음 날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조건 법인은 발행을 해야 돼요. 누구는요? 법인. 그 다음에 개인 중에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얼마가 넘으면은요,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개인 중에서 3억 원 미만인 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OX. X예요. 왜 X냐면 이 사람들은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요. 3억 원이 안 되는 사람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3억 원이 넘는 사람은 무조건 전자세금 계산서고 3억 원보다 작은 사람은 전자로 해도 되고 종이로 해도 됩니다. 네. 그래서 3억 원이 안 된다 그래서 못한다는 아니에요. 시험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아니면은 요거 기억하고 있냐 기억 못하고 있냐 그 둘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그리고 쉽게 나오면 요거 나와요. 무슨 날이요? 다음 날. 그래서 키포인트만 지금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 325페이지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급식이라고 있어요. 요것도 이제 종종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행하냐면 원래는 공급식이에요. 이게 뭐냐면 아까 뭐
인도 기준이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했니, 뭐 자판기에서 돈을 꺼내니, 이런 얘기 잠깐 한 적이 있었죠. 그거를 공급식이라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항상 이놈의 법이 어려운 게 예외 조항이 있어요. 예외는 다음 달 10일까지. 그래서 세금계산서는 아무리 느려도 언제까지는 줘야 돼요? 다음 달 10일까지는 드려야 됩니다. 그거 참고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참고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달 언제까지는 발행해야 된다고요? 다음 달 10일까지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거기 325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5년간 세금계산서 보존 의무가 면제된다라고 있어요. 그거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서류는 일반적으로 회계 관련된 서류는 5년 보관해야 돼요. 몇 년이요? 5년. 근데 전자세금 계산서는 법에서 보관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전송한다 그랬잖아요. 전송을 하면은 국세청의 데이터가 넘어가요. 그러면 국세청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보관 안 해도 된다. 몇 년 동안이요? 5년 동안. 그래서 보관 의무가 면제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회사가 뭐를 해서 그런 거예요? 전송을 해서. 전자세금 계산서만 그래요. 그것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328페이지. 여기도 시험 문제 좀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잘 나와 있는데 328페이지 보시면은요. 그 위에 보시면 왼쪽하고 오른쪽으로 나누어져 있죠. 저희가 일단 6월 달에 시험 볼 거잖아요. 6월 달에 시험 볼 때는 왼쪽. 그 다음에 8월 달에 시험 볼 때는 어느 쪽이요? 오른쪽.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큰 차이 없어요. 근데 무슨 차이냐면은 작년까지는 기준이 4,800이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 간이과세자가 얼마로 바뀌었어요? 8,000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거 적었잖아요. 간이과세자는 누구만 된다? 개인만.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얼마보다 작은 사람이요? 8천만 원 미만. 그 다음에 영수증 발행은 얼마보다 작은 사람만 한다? 4,800만 원 미만인 자만 영수증 발행한다. 그 다음에 공급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면 납부 뭐요? 면제. 그래서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왼쪽은 그냥 간이과세자인데 오른쪽은 4,800만 원 미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4,800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또 계속 설명드릴 거예요. 나올 때마다. 그 다음에 시험 문제는 거기 밑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이라고 있어요. 네, 그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은 이 세금계산서라는 거는요. 이분들끼리 주고받는 거예요. 사업자하고 사업자. 누구하고 누구요? 사업자하고 사업자들끼리만 주고받는 겁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업자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죠. 예, 소비자는 발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참고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용실. 미용실은 주로 소비자가 갈까요? 사업자가 갈까요? 소비자가 가겠죠. 그래서 발행할 필요 없다. 그 다음에 목욕탕도 소비자가 가죠. 그 다음에 유사 서비스업. 이거는 뭐 네일아트 같은 거. 네, 그런 것들도 대부분 소비자가 가서 네일아트 받는 거잖아요. 회사가 가서 네일아트 받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외군송업인데, 역외군송업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역외군송업에서 제가 아까 요거 적어 드렸었죠. 고속버스 중에서는 누구만? 일반 버스만 면세인데, 여기에서는 전세버스만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해요. 역외군송업에서 요 두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몇 가지 알고 계셔야 돼요? 두 가지. 그래서 하나는 고속버스. 근데 고속버스에서는 일반 버스만 면세고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는 건 전세버스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회사 사장님이 이제 코로나 끝나면 해외 출장 나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외 출장 가려면 비행기 타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비행기 티켓을 대한항공에서 끊었어. 그러면 대한항공에 전화해갖고 세금계산서 주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왜냐면 항공권은 안 돼요. 그래서 역외군송업 그러면 뭐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고 기차도 있고 배도 있고 여러 가지 많거든요. 그 중에 유일하게 얘만 세금계산서 달라 그래야 돼요. 무슨 버스만이요? 전세버스만. 근데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버스 소비자가 타죠. 택시도 주로 소비자가 많이 탑니다. 일 때문에 타기도 하지만 비율로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비행기 타고 해외에 영업 나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비행기 타는 사람 중에서 영업 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행 가는 사람이 많아요? 여행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많겠죠. 네, 그래서 전세버스는 우리가 회사에서 빌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전세버스는 대부분 단체에서 많이 빌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버스는 세금계산서를 뭐 해줘라? 발행해줘라. 근데 나머지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입장권. 우리 뭐 놀이공원을 간다던가 박물관을 간다던가 그러면 입장권 낼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요것도 왜 세금계산서 발행을 안 하냐면은 입장권 주로 소비자잖아요.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 이것도 왜 안 해도 되냐면은요. 이 성형수술 받으러 가는 사람이 소비자예요? 회사예요? 소비자죠. 대부분 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게 좋냐면은 이걸 소비자가 갈까 회사가 갈까? 그러면 조금 더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5번도 보시면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 영역이죠. 대부분 동물은 회사가 많이 키워요? 개인이 많이 키워요? 개인이 많이 키우죠. 소비자가. 그래서 이것도 세금 낼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학원하고 무도학원도 대부분 소비자가 많이 가잖아요. 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시면 소매업의 밑줄 좀 쳐주세요. 무슨 업이요? 소매업. 그래서 소매업은 뭐를 하나 알고 계셔야 되냐면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되는 건 아닙니다. 저 부분은.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이 가는 데가 소매업장입니다. 맞죠? 그다음에 회사는 주로 소매업으로 가요? 도매업으로 가요? 도매업으로 가요. 왜요? 도매가 훨씬 더 저렴하니까. 근데 회사에서 간혹 가다가 소매업을 찾을 때가 있어요. 예, 특이한 경우에. 회사에서 소매업을 안 가는 이유는 가격이 도매보다 비싸서 안 가는데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오늘 당장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물건 만들 재료가 없어. 근데 만들 재료가 많이 필요하진 않아. 한두 개만 있으면 돼. 그러면 가까운 데 가서 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가까운 데서 사면서 달라 그래야 돼요. 뭘 달라 그래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할 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요구할 때.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소매업은 소비자랑 거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 사면 거기 점원분이 세금계산서 드릴까요? 라고 얘기 안 해요. 뭐 줄까요? 라고는 얘기하죠. 영수증 드릴까요? 라고는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소매업에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소비자기 때문에. 근데 간혹가다 사업자가 와서 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때는 뭐를 달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세금계산서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할 때만 가능하다? 요구할 때만. 소매업은 거기 써 있어요. 위에 조그만하게. 그거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뭐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런 분들도 요구할 때는 발행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제일 밑에 보시면 328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은요 저거 있어요. 뭐 있냐면은 발급 의무에 뭐여? 면제. 면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택시, 우리 택시는 소비자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 발행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객운송업은 누구만 발행할 수 있다고요? 전세버스만. 택시도 여객운송업이잖아요. 근데 발행할 수가 없어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노점 행상. 노점 행상은 일단 사업자 등록증이 일반적으로 없잖아요. 그래서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무인 판매기도 세금계산서 당연히 발행할 수 없죠. 그 다음에 됐고 거기 밑에 보시면 2번에 소매업, 목욕, 이발, 미용업인데 아까 소매업은 상대방이 뭐 하면은요 발급을 요구하면 발행할 수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간주공급이에요. 무슨 공급이요? 간주공급. 그래서 우리 간주공급에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 재화. 이런 것들은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왜냐하면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가짜는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짜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 329페이지 6번에도 보시면은요. 거기 6번에도 보시면은 무슨 임대료라고 있어요? 간주 임대료라고 있죠. 간주는 진짜다, 가짜다? 가짜다. 가짜니까 뭐 발행할 수 없다?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35분에 쪽지 시험 보고요. 그 다음에 332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